이 아이가 방금 안내데스크에서 자기가 윤 씨 가문 사람이라고 했대요. 믿어지세요? 뻔뻔하기도 하지. 최성훈의 목소리가 골프클럽 입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빛 롤렉스가 반짝이며 그가 격렬하게 손짓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곳이 자기 소유라고 말하겠군. 안 그래, 얘야? 아빠가 대통령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어.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녹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문에는 흑인 10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블라우스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가죽 포트폴리오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윤지민입니다. 증명 서류가 있어요. 2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으며 거의 사과하는 듯 했습니다. 증빙 서류라고? 성훈이 그녀의 폴더를 낚아채 사람들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가짜 서류겠지. 아마 도서관에서 출력했을 거야. 그는 머리 주위로 미쳤다는 몸짓을 했습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누가 경찰 좀 불러요. 사기꾼이 나타났네. 아주 형편없는 사기꾼 말이야. 지민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당신의 외모 때문에 믿어주지 않은 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72시간 전, 오전 5시 30분에 윤지민의 알람이 울립니다. 작은 아파트는 조용했고 벽이 얇아 이웃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나무 책상 위에는 교과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선반 하나에는 토론팀 트로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램프 옆에는 부모님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할머니 김순자가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른 살인 그녀는 은빛 머리를 뒤로 묶고 오래된 찬송가를 흥얼거리며 달걀을 볶고 있었습니다. 잘 잤니, 우리 강아지? 좋은 아침이에요, 할머니. 커피 향이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토스트가 튀어 올랐습니다. 지민은 짝이 맞지 않는 유리컵에 오렌지 주스를 따랐습니다. 오늘 화학 시험 있지? 벌써 공부 다 했어요. 준비됐어요. 순자는 눈에 자부심을 가득 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서울 명문 사립고에서 전 과목 A를 받았습니다. 전액 성적 장학금을 받으며 수업 절반 이상에서 유일한 흑인 학생이었습니다. 지민은 615번 버스를 탔습니다. 시내를 가로지르기 위해 2번 환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고급 세단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 또래의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무선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그녀는 철문을 통과해 걸어갔습니다. 서울 명문 사립고는 잘 가꿔진 잔디밭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오래된 유럽 저택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했고 모든 것이 비쌌습니다. 주차장에는 반 친구들이 외제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안녕, 지민. 아직도 버스 타고 다녀? 이혜진은 충분히 친절해 보였지만 그 질문에는 항상 무언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거든. 혜진은 웃으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민이 장학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주말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저 그 이유는 몰랐을 뿐입니다. 진실은 5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 윤태성은 키가 아니라 존재감과 통찰력 면에서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에게 문이 닫혀 있던 시절에 부동산 제국을 건설한 흑인 기업가였습니다. 1968년에 그는 강남 회원제 골프클럽의 창립 회원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35%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피부색보다 성공이 더 중요한 곳, 색다른 장소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지민이 7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고 단편적인 기억뿐이었습니다. 그의 깊은 웃음소리, 담배와 박하 향이 나던 냄새, 그녀를 어깨에 올려주며 나의 작은 전사라고 부르던 방식 말입니다. 그러다 5년 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빙판길 사고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인 윤민석과 박서연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민이 12살 때였습니다. 변호사들, 수탁자들, 금융고문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복잡해졌습니다. 순자는 신중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살 거다. 그녀가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은행 계좌를 보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보게 하자꾸나. 그래서 그들은 성북구 반지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민은 돈이 아니라 실력으로 서울 명문 사립고에 입학했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다른 아이들처럼 살았습니다. 신탁자금은 건드리지 않은 채 기다리며 불어났습니다. 3주 뒤인 그녀의 18번째 생일에 지민은 통제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 부동산 보유분, 그리고 클럽의 35% 지분까지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아무도 모릅니다. 지민 자신조차 편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지민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개봉된 공식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얘야, 이것 좀 읽어보렴. 편지 머리글에는 법무법인 마틴과 동료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구는 격식이 있는 기업 채용이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구조조정 제안에 관한 긴급 이사회 회의. 윤씨 가문대표의 참석 필수. 지민은 그것을 2번 읽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무슨 뜻이에요? 순자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표시가 되어 있고 강조되어 있었으며 여백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클럽을 유한 책임회사로 변경해서 우리 지분을 35%에서 10%로 희석시키겠다는 뜻이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안 돼. 네 할아버지의 원래 규약이 우리를 보호하거든. 하지만 이 일을 제기할 윤씨 가문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순자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의미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의 40년 지기이자 가문 변호사인 정도현의 문자였습니다. 법률팀을 전부 데려갈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시키죠. 지민은 메시지를 보다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혼자 가면 어떨까요? 순자가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서? 그들이 저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자신요. 변호사들이나 돈,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요. 그들이 제가 누구인지 보게 하는 것, 그게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것 아닐까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그분을 닮았구나. 고집세고 용감하고 어쩌면 조금 어리석기도 하고. 그녀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그분이 원하셨을 일이다. 토요일 오후 1시 50분. 지민은 클럽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인도는 더 넓고 나무는 더 오래되었으며 집들은 돌담과 철문 뒤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블라우스를 매만졌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확인했습니다.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주식증서, 신탁서류, 수십 년 전의 가족 사진들까지.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들이 믿지 않을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시 정도현이었습니다. 10분 뒤 도착합니다. 기다리세요. 그녀는 빠르게 답장을 쳤습니다. 먼저 제 방식대로 해야 해요. 그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클럽이 앞쪽에 나타났습니다. 흰색 기둥, 벽돌 외관, 꽃이 만발한 정원. 고급차들이 원형 진입로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선명한 제복을 입은 발레 파킹 요원들이 무용수처럼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짜여 있었고 완벽했습니다. 지민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문개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2시 이사회 회의 때문에 왔습니다. 그는 클립보드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지민입니다. 그는 명단을 살피더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없는데요. 윤씨 가문 신탁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최성훈이 식당 입구에서 나타났습니다. 52살인 그는 그을린 피부와 완벽한 치아를 가졌고 지민의 옷 전체 가격보다 비싼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2명의 남자와 웃고 있었고 모두 칵테일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성우는 말을 멈추고 지민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러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란, 짜증, 그리고 더 추한 무언가. 이게 다 뭐야? 경비원이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이사님, 이 젊은 여성이 이사회 회의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윤씨 가문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네요. 그 말이 잠시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성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 그는 동료들과 모여드는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극 배우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들었어? 자기가 윤씨 가문 사람이래. 최성훈의 아내 이혜진이 나타났습니다. 금발의 요가로 다져진 몸매, 머리 위에는 선글라스를 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민을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윤씨 가문이라니. 여보, 그 집안은 몇 년 전에 대가 끊겼잖아요. 저는 윤태성 회장님의 손녀 윤지민입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윤민석이었고 부모님은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성훈의 입가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는 근처 테이블에 술잔을 내려놓으며 쇼를 하듯 행동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군. 무단 침입도 모자라 이야기까지 다 짜왔어.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테니스복이나 골프 셔츠를 입은 클럽 회원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의 사업 파트너이자 클럽 이사회 부회장인 박준호가 군중을 밀치고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이 윤씨 가문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이곳 지분의 3분의 1을 소유했던 그 창립 가문 말입니까? 35%입니다. 지민이 정정했습니다. 네, 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그녀는 포트폴리오를 열어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이 빠르게 움직여 그녀의 손에서 폴더를 낚아채었습니다. 증명 서류라니 당연히 있겠지. 오늘 아침에 인쇄소에서 뽑아왔나 보군. 그는 서류를 높이 들고 트로피처럼 군중에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출생증명서랍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아마 인터넷에서 양식을 구했겠지. 혜진이 다가와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짜 동정심이 묻어났습니다. 얘야, 정말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니? 사람들이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 지민의 턱이 팽팽해졌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구청에서 발급받은 인증 복사본이에요. 가문 변호사인 정도현 씨에게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정도현이라고? 성우는 거의 허리가 휠 정도로 웃었습니다. 이제 정 변호사 이름까지 하네. 정말 대단해. 공부 좀 많이 했구나, 응? 그는 준호와 혜진, 그리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 변호사를 안다고 주장하면 자기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우리가 그걸 모를 줄 알고.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거의 감명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정하지.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이렇게 크게 놀지 않거든. 보통은 먼 친척인 척하는데 바로 유일한 상속자라고 하다니 대담하군.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웃었고 어떤 이들은 불편해 보였지만 아무도 도와주러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아주 잠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당신들의 아버지들과 함께 이 클럽을 세우셨어요. 1968년에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실제 회원들에게 빌부터 먹는 곳을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니. 혜진이 말을 잘랐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즐거움은 사라지고 더 비열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제대로 된 훈육 없이 자란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존중을 가르쳐줄 아버지 상이 없으니 책임감도 없지. 지민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예. 정말 편리하기도 해라. 혜진이 외쳤습니다. 죽은 부모라니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지. 성우는 지민의 공간을 침범하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설명해주지. 윤 씨 가문은 부유했어. 진짜 부자였다고. 그들은 버스를 타지 않았고 할인 매장 옷을 입지도 않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소유한 곳에 사기를 쳐서 들어올 필요도 없었지. 그는 그녀의 가슴팍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너는 온라인에서 정보를 좀 찾아내서 부자 놀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가난한 아이일 뿐이야. 그건 사기라고 하는 거야. 신분 도용이자 중죄지. 지민의 호흡이 빨라졌지만 그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발 회의에 들여보내주신다면, 제 말을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들어주라고. 성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짓말쟁이와 도둑놈 말을. 그는 보안요원에게 돌아섰습니다. 박 씨, 당장 경찰 부르고 저 가방을 증거물로 압수해. 도망가기 전에. 보안요원 박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15년간 일하며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 이사님,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내 말을 의심하는 거야, 박 씨. 내가 이사회 멤버고 당신 월급에 사인을 하는 사람이야. 경찰 부르라고 하면 당장 경찰 불러. 박 씨는 무정의를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본부 정문으로 경찰 출동 바랍니다. 무단 침입 및 사기 의심입니다. 지민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제 변호사님께 전화할 거예요. 성훈이 다시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변호사? 그래, 해봐. 상상 속의 변호사한테 전화해보라고? 산타클로스한테도 전화하지 그래? 혜진은 휴대폰으로 촬영 중이었습니다.
이걸 동네 단체 대화방에 올릴 거야. 골프클럽 사기 시도라고. 사람들이 이런 수법을 알아야 해. 입구 위의 시계는 1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까지 2분 남았습니다. 저 이사회 회의실 안에서 그들은 그녀 가문의 유산을 파괴하고 할아버지가 일궈낸 것을 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기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갇혀 있었습니다. 지민은 목소리에 절박함을 담아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제발 한미경 관장님과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그분은 저희 할아버지를 아세요. 저를 알아보실 거예요. 한 관장님은 너 같은 사람을 위해 여기 계신 게 아니야. 성은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분은 회원들과 소유주들,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위해 계신 분이다. 준호는 팔짱을 낀 채 비웃었습니다. 있잖아. 지금 바로 꾸며낸 일이라고 인정하면 경찰도 봐줄지 몰라. 미성년자니까 감옥 대신 사회봉사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지. 거짓말 아니에요. 지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저는 윤지민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윤태성 회장님이셨어요. 저는 여기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클럽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고요.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뒤쪽에서 누군가 낄낄거렸습니다. 웃음이 번져나갔습니다. 곧 절반 이상이 웃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연극적인 연민을 띠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야. 더 나빠지기 전에 당장 여기서 꺼져. 경찰차 2대가 경광등을 반짝이며 도착했습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경광등만으로도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김영사는 35살에 짧은 머리를 한군인 출신 같아 보였고 이경희는 28살에 신중한 눈빛을 가졌습니다. 성훈이 즉시 다가갔습니다. 경찰관님들 감사합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요. 이 아이가 사유지에 강제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죽은 가문의 사람을 사칭하고 있어요. 사기이자 신분 도용입니다. 체포해 주십시오. 김영사가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사실인가요, 학생? 본인이 아닌 사람을 사칭하고 있다는 게?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윤지민입니다. 증명 서류도 있어요. 가짜 서류입니다. 성훈이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확인했는데 명백한 위조품이었어요. 이경희가 더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본명이 어떻게 되나요? 윤지민입니다. 그게 제 본명이에요. 김영사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어요. 학생증이나 신분증 있으면 내놓고 같이 가야겠어요. 경찰서 가서 확인합시다. 서울 명문 사립고 학생증이 있어요. 그리고 공중된 서류들도. 명문 사립고라고. 혜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너 같은 애가 그런 비싼 학교를 어떻게 다녀? 성적 장학금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 전액 장학금을 받을 만큼 똑똑한데 사기를 칠 만큼 멍청하다는 거니. 어느 쪽이야? 시계가 2시를 쳤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안에서는 그녀 없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우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모든 것이 도둑맞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사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가 돌로 된 진입로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로 돌아. 손 뒤로 해.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조사를 위해 연행하는 겁니다. 확인될 때까지 확보해 둬야겠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경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학생, 진정해요. 감정적으로 구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구는 게 아니에요. 허위 고발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김 형사가 그녀의 뒤로 가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지금은 협조하세요. 지민이 몸을 뒤틀어 피했습니다.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거부였습니다. 김 형사가 그녀의 어깨를 꽉 눌렀습니다. 저항하지 마.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성훈이 크게 웃었습니다. 헌법까지 인용하는 것 좀 봐. 아마 텔레비전에서 배웠나 보지. 혜진이 더 가까이서 촬영하며 노래하듯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조회수 대박 나겠어. 자기가 골프클럽 주인인 줄 아는 망상증 10대 소녀라니. 수천 번은 공유되겠네. 준호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슬픈 게 뭔지 알아. 쟤는 지금쯤 자기 거짓말을 스스로 믿고 있을 거야. 망상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거든. 김 형사가 지민의 손을 등 뒤로 강제로 꺾었습니다. 금소금과 함께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차갑고 꽉 조여지는 굴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민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 말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군중이 더 가까이 압박해왔습니다. 곳곳에서 휴대폰이 그녀의 수치스러운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경희가 바닥에 떨어진 가죽 포트폴리오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가방인가요? 그건 증거물입니다. 성훈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안에 위조 서류들이 있어요. 가짜 신분증도 있을 겁니다. 이경희가 지퍼를 열고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누런 출생 증명서. 공식 인장이 입체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2장의 사망 증명서, 윤민석과 박서연. 사망 일자는 2020년 3월. 무거운 종이에 화려한 테두리가 둘러진 주식 증서. 윤씨 가문 신탁, 강남 회원제 골프클럽 지분 35%. 수십 년에 걸친 흑백과 컬러 사진들. 이경희의 표정이 변하며 불확실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김 형사님, 이거 꽤 진짜 같은데요. 요즘 세상에 서류 위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훈이 끼어들었습니다. 포토샵이나 레이저 프린터만 있으면 1시간이면 만들죠. 김 형사는 서류를 거의 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밀 감식을 하겠지만 요즘은 정교한 가짜도 많으니까요. 지민이 수갑을 찬 채 버텼습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 정도현 씨에게 전화해 보라고요. 그만해. 김 형사가 쏘아붙였습니다.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야. 그는 그녀를 경찰차 쪽으로 거칠게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팔을 잡은 그의 소나기가 너무 힘겨웠습니다. 클럽 내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은 2층에 있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으로 골프 코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마호가니 탁자, 가죽 의자, 벽에는 창립 회원들의 유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윤태성의 초상화도 있었습니다. 은발의 품이 있는 모습으로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미경 관장이 탁자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63 살인 그녀는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회의를 엄격하게 진행했습니다. 11명의 이사가 참석했습니다. 한 자리는 눈에 띄게 비어 있었습니다. 윤 씨라는 작은 명패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5년간의 먼지였습니다. 최성훈의 가장 가까운 측근인 부동산 개발업자 박준호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의장님, 표결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윤 씨 가문의 자리는 5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충분한 공지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공지를 보냈다는 거죠. 미경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윤 씨 가문에 상속인이 있습니다. 비록 미성년자지만 존재합니다. 신탁 서류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은 10대 아이 말입니까? 준호가 반박했습니다. 사실상 그 자리는 포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이사인 헬렌 카트라이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말이 맞아요. 유령 좌석 때문에 클럽 사업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어요. 미경의 턱이 팽팽해졌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들과 제 아버지가 서명한 규약은 윤 씨 가문에 영구적인 대병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이라는 말은 영구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을 때까지가 아니라요. 그럼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신비로운 상속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금 어디 있느냐고요? 미경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7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일자로 굳어졌습니다. 모르겠지만 30분만 기다립시다. 그게 이사회에 대한 예의입니다. 준호는 뒤로 기대며 헬렌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좋습니다. 30분이죠. 하지만 그 뒤엔 표결합니다. 밖에서 지민은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닐 시트가 다리에 달라붙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세정제와 땀 냄새가 났습니다. 창밖으로 그녀는 군중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전히 모여 있었고 여전히 지켜보며 촬영 중이었습니다. 성우는 왕처럼 군림하며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기가 윤씨 가문 상속녀라고 주장하더라니까. 상상해나가 더 많은 웃음과 고개짓이 이어졌습니다. 한 노인이 군중을 밀치고 나왔습니다. 84살의 오영수 씨로 원래 창립회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성운 근처에 멈춰 서서 경찰차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소동이 다 뭔가? 성운은 정중하면서도 거만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수 어르신,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를 등쳐먹으려는 사기꾼일 뿐이에요. 경찰이 처리했습니다. 영수의 흰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사기꾼? 자기가 윤태성 회장님 손녀라고 하더라고요. 믿어지세요? 영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윤씨 가문 사람이라고 사칭했다고요. 뻔한 거짓말이죠. 태성 형님 댁은 이미 끊겼. 아니, 영수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칼날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네. 성운의 미소가 잦아들었습니다. 네? 태성 형님에게는 민석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서연이라는 예쁜 아가씨와 결혼했어. 민석이가 죽기 직전에 딸을 하나 낳았지.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이 촬영하던 휴대폰을 약간 내렸습니다. 영수 어르신, 그건 아주 옛날 일이잖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설령 있었다고 해도 아마다. 민석이와 서연이는 사고로 죽었어. 2020년이었지. 내가 조화도 보냈네. 영수의 시선이 성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었어. 어린 딸이 말이야. 태성 형님이 사진을 보여주던 게 기억나네.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지. 성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렇다 해도 저 아이가 그 아이라는 보장은 이름이 뭐라고 했나? 영수가 다그쳤습니다. 성운이 더듬거렸습니다. 지민이라고 했습니다. 영수가 두 눈을 감았습니다. 지팡이를 잡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맙소사, 태성 형님이 아내가 제일 좋아하던 꽃 이름을 따서 지어준 이름이로군. 군중의 분위기가 불편하게 바뀌었습니다. 휴대폰들이 내려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준호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지민이라는 이름은 흔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어떻게 생겼나? 성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젊고 짧은 머리에 태성 형님에게는 모반이 있었지. 영수가 과거를 회상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왼쪽 귀 뒤에 작지만 뚜렷한 모반이 있었어. 아들에게도 유전됐다고 했고 손녀에게도 있다고 하셨지. 가문의 징표라고.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우는 공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수 어르신, 설마 우리가 일일이 귀 뒤를 확인하길 바라시는 건 어디 있나? 경찰들, 저 아이가 어디 있느냐고. 노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그는 더 이상 노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훈이 힘없이 경찰차 쪽을 가리켰습니다. 영수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팡이가 다급하게 땅을 쳤습니다. 그는 채 도착해 창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눈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얼굴 골격, 턱선, 그리고 굴욕 속에서도 고개를 높이 치켜든 방식까지. 그녀는 태성 형님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이경위에게 영수가 돌아섰습니다. 경찰관, 저 아이의 왼쪽 귀 뒤를 확인해주게. 제발. 이경위가 김 형사를 쳐다보았고 김 형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경위가 차문을 열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학생, 왼쪽 귀 뒤쪽 목을 좀 볼게요. 네. 지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경위가 짧은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곳에 귀 바로 뒤에 초승달 모양의 작은 젓갈색 모반이 있었습니다. 이경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형사님, 모반이 있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예요. 김 형사가 걸어와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확신에서 의구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아, 정말 내 이름이 지민이 맞느냐? 내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윤태성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 너를 뭐라고 부르셨지? 지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의 작은 전사라고 하셨어요. 힘들 때도 옳은 일을 위해 싸울 거라고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맙소사, 정말 너로구나. 앞마당이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성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그을린 피부가 실시간으로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거리를 두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준호는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안에서 미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문자였습니다. 지금 당장 정문 보안 카메라 봐. 그녀는 노트북으로 클럽 보안 시스템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밖의 상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군중, 경찰관들과 이야기하는 영수 씨. 그리고 카메라 각도가 바뀌며 뒷좌석의 소녀를 주민했습니다. 미경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다른 이사들이 보려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 아이가 설마. 미경은 의자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반대하기 전에 뛰어나갔습니다. 대리석 복도를 지나 정문을 지나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경찰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미경이 다가오자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40년간의 우정 끝에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아일세, 그가 속삭였습니다. 태성 형님의 손녀야. 그런데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려 했던 짓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의 손이 경찰차 문을 잡으며 떨렸습니다. 이경희는 그 순간을 존중하며 비켜섰습니다. 미경이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수한 옷 너머를,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 너머를, 성훈이 보고 무시했던 모든 것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이 클럽을 바꾸고 모두가 예전 방식을 고집할 때 포용을 위해 싸웠던 윤태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던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지민아.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낮았습니다. 아, 얘야. 정말 미안하구나. 지민의 침착함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했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미경이 경찰관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장 수갑 풀어주세요. 이경희가 서둘러 열쇠를 찾았습니다. 수갑이 풀렸습니다. 지민이 손목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양 손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미경이 그녀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며 부드럽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군중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촬영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정과 공포, 절박한 계산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타이어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벤츠 세단 한 대가 진입로로 돌진해 급정거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도현 변호사가 내렸습니다. 52살인 그는 3피스 정장을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2명의 보좌관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눈이 모든 것을 훑었습니다. 경찰, 군중, 지민의 붉은 손목, 울고 있는 미경까지. 그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가 내 의뢰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까?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압도적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존재감이 매 마디에 실려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이제는 확신이 없는 채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무슨 신고 말입니까? 자기 가문이 소유한 클럽의 회의에 참석하러 온 젊은 여성에 대해서요? 그는 지민에게 돌아섰습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니? 아니요. 미란다 원칙은 고지받았나? 네. 수사에게 동의했나? 아니요, 거부했어요. 그런데도 강제로 했어요. 도현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김 형사를 마주보았습니다. 불법 구금, 불법 수색, 헌법 제4조 위반입니다. 월요일까지 당신 배지를 내놓게 하겠소. 이경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 학생이 사칭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지? 모든 시선이 성훈을 향했습니다.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도적이었고 3피트 앞에서 멈췄습니다. 당신이 경찰을 불렀군. 이 클럽의 35% 지분을 소유한 윤씨 가문 신탁의 유일한 수탁자이자 윤태성 회장님의 손녀인 윤지민에게 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춰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각인되게 했습니다. 신원 확인부터 했나? 성훈의 목소리가 쥐어짜듯 나왔습니다. 저 아이는 그렇게 안 보여서. 말을 끝내보시지. 뭐가 어떻게 안 보였다는 건지 매우 궁금하군. 그 의미는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훈의 입이 닫혔습니다. 도현이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폴더를 꺼냈습니다. 출생증명서, 인증된 윤지민, 2007년 4월 7일생. 그는 그것을 높이 들어 공식 인장이 빛에 반사되게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 증명서, 2020년 3월 교통사고. 2개의 서류가 더 나왔습니다. 아빈 인장과 공증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신탁 서류, 유일한 수혜자 윤지민,
보좌관이 다른 폴더를 건넸습니다. 주식 증서, 35% 지분, 판매된 적도 양도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차 보닛 위에 수십 장의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모두 공식적이고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서 2주 전에 보낸 서신입니다. 긴급회의에 윤 씨 가문의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이죠. 그는 성훈과 혜진,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녀가 참석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런데 그녀가 도착하자 범죄자 취급을 했군. 혜진은 갑자기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자기 차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난 성훈이한테 확인해보라고 말하려고 했어. 거짓말쟁이, 성훈이 폭발했습니다. 너도 같이 웃었잖아. 그는 말을 멈추고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도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진실을 말하는 동안 비웃었다는 걸 인정하는군. 영수가 나서며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내가 경고했네. 그만두라고 했지. 하지만 나를 무시했어. 미경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성훈, 당신은 정직입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신이 그럴 수는 의장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창립회원인 영수 어르신이 찬성하셨고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두 지금 당장 떠나세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차들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비워졌습니다. 혜진이 성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요. 한마디도 더 하지 말고. 하지만 성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저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저런 뭐. 성훈아. 도연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낮아졌습니다. 소리치는 것보다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말해봐. 저 아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훈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도현은 지민에게 돌아왔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회의하러 갈 준비됐니? 지민은 자세를 바로 하고 얼굴을 닦은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가자. 그가 팔을 내밀었고 그녀가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를 의심했던 경비원과 발레 파킹 요원, 비웃었던 모든 사람을 지나쳐서 말입니다. 보안 요원 박 씨가 옆으로 물러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이사님, 환영합니다.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원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대리석 로비가 반짝였습니다. 수정 샹들리에가 빛을 굴절시켜 무지개를 만들어냈습니다. 벽에는 창립회 회원들의 초상화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1968년, 지민은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윤태성, 그녀와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액자를 어루만졌습니다. 저 왔어요, 할아버지. 미경이 그녀 곁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들은 붉은 카펫과 마호가니 난간이 있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11명의 사람들이 모두 선체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먼저 들어갔고 지민이 뒤를 따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 씨 가문 신탁의 유일한 수탁자이자 35% 지분을 가진 의결권 이사 윤지민 씨를 소개합니다. 그는 그녀를 비어있던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윤 씨라는 작은 명패가 놓인 자리였습니다. 그녀가 앉자 가죽 의자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의자는 그녀에게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먼지는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정신이 혼미해 보였고 헬렌은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미경이 상석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사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조사 기간 동안 최성훈 이사를 정직 처분합니다. 찬성합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10명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준호만이 기권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미경의 시선이 지민에게 향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 구조 조정 제안입니다. 이 안건을 무기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청합니다.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11개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준호조차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미경이 의사봉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지민아. 밖에서 성우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려댔습니다. 문자가 쏟아졌고 영상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한 영상의 캡션에는 재벌 상속녀를 비웃은 자산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2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일궈낸 모든 것,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사회의 업무는 안정되었습니다. 지민은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고 도현이 옆에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윤 이사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사회 하실 말씀이 있나요? 지민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제 말을 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안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는 굴욕을 당했고 수갑이 채워졌으며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제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며 안정적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피부색보다 인격이 더 중요한 곳이라고 믿으며 이곳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일은 우리가 그 통찰력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저는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녀가 앉았습니다. 3번의 심장 박동 동안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5년간 최성훈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 전면적인 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청합니다. 영수가 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만장일치였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감사법인에 연락하겠습니다. 다른 이사인 제프리 로스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관장님, 그게 정말 필요할까요? 최 이사가 오늘 실수를 하긴 했지만. 실수라고요? 영수의 지팡이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는 우리 클럽에서 허위 사실로 그 아이를 체포하도록 사주했네. 준호는 다른 각도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최 이사의 공로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개발 사업들이 상당한 수익을 가져왔으니까요. 그 부분도 면밀히 조사할 겁니다. 도현이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끊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한 부분은 없는지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준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회의는 20분 더 계속되었습니다. 절차상의 투표와 위원회 배정이 이어졌습니다. 지민은 배우고 관찰하며 대부분 기권했습니다. 마침내 미경이 패회를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나갔습니다. 몇몇은 지민에게 다가와 어색한 위로와 사과를 건넸습니다. 헬렌은 문가에서 멈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 이사님, 오늘 당신 없이 진행하려 했던 제 투표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을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래층 로비는 비워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구석에서 속삭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소식은 빨리 퍼집니다. 밖에는 2대의 뉴스 취재 차량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방송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창밖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성명을 발표해야겠구나. 여론에 휩쓸리기 전에 우리가 주도해야 해. 지민이 주저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죠? 진실을 말하렴. 오늘 하루 종일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이크들이 불쑥 내밀어졌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윤 이사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정말 수갑이 채워졌나요? 최성훈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요? 도연이 손을 들어 제지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 이사님이 짧게 성명을 발표할 겁니다.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지민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카메라들이 초점을 맞췄고 빨간색 녹화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이름은 윤지민입니다. 저는 17살입니다. 오늘 저는 제 가문을 대표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라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러 왔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샀고 사기꾼으로 몰렸으며 체포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진실이 제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모로 판단받아온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진실이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춰 그 의미가 전달되게 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클럽이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곳, 즉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연이 기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도연의 차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기자들이 기사를 송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벤츠 안에서 지민은 마침내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잘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할 것 같아요. 그건 정상이야. 너는 방금 내 최악의 악몽과 마주해 이긴 거니까. 그는 진입로를 빠져나와 정문을 지나 평범한 동네로 향했습니다. 지민의 휴대폰이 문자, 전화, 사회관계망 서비스 알림으로 폭발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들, 학교 친구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한 영상은 벌써 5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캡션은 진실을 말하고 수갑찬 10대. 알고 보니 그곳 주인이었다였습니다. 댓글들이 1분마다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차별이다. 그녀는 정말 품위 있게 대처했다. 최성훈은 끝났다. 마지막 댓글은 예언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성훈의 사업 파트너들은 그와 거리를 두며 그의 행동을 비난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아내 혜진은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그녀의 변호사는 몇 시간 만에 이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골프클럽에는 47건의 탈퇴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일어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사와 이경위는 대기 발령 조치되었으며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의 아파트에서 순자는 뉴스를 보며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들어오자 할머니는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지금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다. 얘야. 아주 크게 웃고 계실 거야. 그들은 성북구 반지하 부엌에서 서로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이 계속 돌아가고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하며 그 사연을 공유했습니다. 자정 무렵 윤지민 응원 해시태그가 전국적으로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현은 여러 건의 소송 중 첫 번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최성훈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6주가 지났습니다. 감사관들이 클럽의 사무실 하나를 점거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3명의 공인회계사, 2명의 사기조사관, 그리고 산더미 같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우는 단순히 횡령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사업으로 위장한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자신의 유령 회사에 건설 계약을 몰아주며 이익의 30%를 부풀렸고 아내의 컨설팅 회사를 통해 뒷돈을 챙겼습니다. 클럽에서 훔친 돈만 총 11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성훈의 부동산 회사는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강남의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에서 주로 소수계층 구매자 47가구가 그를 믿고 계약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고급 주거지를 제공한다는 약속에 이끌린 사람들의 계약금을 가로챘고 공사를 시작한 뒤 파산을 선언해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를 통해 그 부도난 프로젝트를 헐값에 되사는 수법을 썼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었지만 약탈적이었습니다. 마리아 산토스는 뉴스의 지민 사연을 보고 성훈을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8년간 모은 저축 5천만 원, 첨론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검찰 핫라인에 전화했습니다. 12명의 다른 피해자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사기, 배임, 탈세, 인권침해,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훈의 구속 소식은 전국 뉴스가 되었습니다. 보석은 허가되지 않았고 도주 우려로 재판 때까지 수감되었습니다. 혜진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혼한 상태였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은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서초동 법원 청사에는 피해자들과 언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검찰은 클럽 횡령 사건부터 주도했습니다.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 위조된 송장, 성훈이 창조적인 회계 방식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어 주택 사기 피해자들이 증언했습니다. 마리아 산토스가 증인석에 앉아 모든 돈을 아껴가며 두 탕씩 일하고 성훈의 약속을 믿었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을 가질 기회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3명의 피해자가 더 똑같은 피해와 절망을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은 사업상의 위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증언할 때 법정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남색 원피스를 입고 곧게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그 토요일의 상황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라고 했어요. 당장 떠나야 한다고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제가 어떤 진실을 말하든 상관없을 것 같았어요. 그는 이미 제가 누구인지 결론을 내린 상태였으니까요.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진실을 말할 리가 없다고 단정지은 한 명의 어린 소녀였겠죠.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며 그녀를 흔들려 했습니다. 학생이 적절한 신분증 없이 도착한 건 사실 아닙니까? 저는 학생증과 공증된 서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성훈 씨는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배심원들에게 그의 마음을 읽으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전 세계가 본 영상 속 그의 말을 읽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변호인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수 씨가 증언했습니다. 성훈의 수십 년에 걸친 행태를 설명했습니다. 소수계층 가문의 회원가입 신청이 의문스럽게 거부되고
이 사회 자리는 절대 소수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던 일들을 말입니다. 내가 한번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구 통계는 알아서 정리되는 법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뜻인지 나는 알았습니다. 이 주간의 증언 끝에 검찰 측이 입증을 마쳤습니다. 변호인 측은 3일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편해 보이는 성격 증인들과 자금 흐름을 설명하지 못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나왔습니다. 성우는 변호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직접 증인석에 섰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방어적이고 회피적이었으며 정당화하려고만 했습니다. 저는 사업적 결정을 내린 겁니다. 때로는 잘 안 풀릴 수도 있죠.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동안 소수 가문들에게만 상처를 준 47번의 결정 말입니까? 누구를 표적으로 삼은 적은 없습니다. 왜 피해자의 92%가 소수 계층입니까? 그건 그저 우연입니다. 우연이라고요? 그 단어가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검사는 그의 이메일과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농담하고 다양성 정책이 클럽을 망치고 있다고 불평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2022년의 한 메일에는 특정 부류는 걸러내야 한다. 자산 가치는 거기에 달려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성우는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라 주장했지만 그런 말을 용납할 수 있는 맥락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6시간의 숙고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선고는 3주 뒤였습니다. 법정은 일찍부터 피해자들과 언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민은 순자, 도현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가 재판을 맡았습니다. 30년간 법관으로 일한 그녀는 이 사건에 분명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마리아 산토스가 자신의 꿈을 잃고 아이들에게 약속된 것을 줄 수 없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먼저 말했습니다. 다른 2명도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고통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민이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최성훈 씨는 저만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외모 때문에 무시당하는 모든 사람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녀가 성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훔치고 차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법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람을 인간 미만으로 취급하고 그냥 걸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벗고 성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성훈 씨, 당신은 모든 특권을 가졌음에도 남용을 선택했습니다. 취약한 이들의 것을 훔쳤고 체계적으로 차별했습니다. 진실과 마주했을 때 당신은 잔인함으로 응답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양형 기준은 48개월에서 60개월을 제한하지만 저는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를 징역 72개월에 처합니다. 성훈이 주저앉았습니다. 또한 클럽의 11억 원, 사기 피해자들에게 4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윤지민 씨에게 3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사봉이 두드려졌고 그는 즉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법원 경위들이 성훈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로 가득 찬 법정을 한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법원 계단 밖에는 기자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도현이 질문들을 처리하던 중 한 기자가 지민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제 정당함이 입증된 것 같으신가요?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위해 시스템이 작동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변호사나 증거, 영상이 없는 분들 말이에요. 그게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녀의 말은 퍼져나갔습니다. 몇 시간 만에 윤지민을 위한 정의 해시태그가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김 형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경찰 측에서 해임되었고 인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경유는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필수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지민은 그것을 한번 읽고 보관해 두었을 뿐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과는 너무 늦게 도착하는 법입니다. 경찰청은 15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모든 경찰관에 대한 필수 편향 방지 교육과 새로운 감시위원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시민조사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강남 회원제 골프클럽은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차별 방지 감시 체계와 이사회 다양성 요건을 수립했으며 윤태성 회장님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다시 원래 성으로 돌아온 이혜진은 실추된 명성과 영혼을 재건하기 위해 인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쉽게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박준호는 성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업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클럽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진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새로운 회원들, 다른 얼굴들, 진짜 다양성이 생겨났습니다. 한미경은 윤태성의 원래 비전을 기르기 위해 변화에 전념하며 의장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수감시설에서 최성훈은 형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고립되고 잊힌 채 그것이 그에게 어울리는 결말이었습니다. 1년 뒤 지민은 캠퍼스 교정을 걷습니다. 발밑에서 가을 낙엽이 바스락거립니다. 붉은 벽돌 건물이 오후 햇살에 빛납니다. 그녀는 이제 18살이며 명문대 법학부 신입생입니다. 벌써 상위 5% 안에 들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일에 윤씨재단이 출범했습니다. 합의금에서 나온 50억 원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임무는 차별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방어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150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되었고 47건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삶들이 변했습니다. 골프클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원의 40%가 소수계층이며 3명의 흑인 이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진짜 대변인이 생긴 것입니다. 6월에는 윤태성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벽면 가득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그의 비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미경은 회장으로 남았고 모든 것을 개혁하며 클럽을 원래 있어야 할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영수 씨는 8월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며 재단에 5억 원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언장에는 지민아, 더 크게 외치지 못해 미안하구나. 이제 나 대신 외쳐주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훈은 수감된 지 18개월이 되었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혜진은 멀리 이사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성을 바꿨습니다. 아무도 그와 연관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도소 도서관에서 일합니다. 책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으며 예전에는 자신보다 낫다고 여겼던 모든 일을 합니다. 모범수 출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행동 문제와 교육 거부, 여전한 결백 주장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법입니다.
영향은 더 널리 퍼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강화하고 인종 기반의 허위 고발에 대한 처벌과 필수 편향 교육을 규정하는 윤지민 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1200개의 기업이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자신들의 재앙을 방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민의 강연은 4,7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교실에서 32개의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지민은 다른 이들을 조명했습니다. 마리아 산토스와 주택 사기 피해자들, 그리고 모든 투사들을 말입니다. 12월의 어느 저녁, 지민은 할머니와 영상 통화를 합니다. 잘 지내니, 우리 강아지? 피곤해요. 내일 헌법 시험이 있거든요. 너라면 잘 해낼 거다. 순자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여든한 살인 그녀는 여전히 총기 있고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순자의 눈이 반짝입니다. 얘야, 기뻐하고 계신단다. 특히 네가 연설하는 모습을 보실 때면 그분이 느껴져. 네가 바로 그분이 꿈꾸셨던 일을 하고 있구나. 보고 싶어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들이 함께 계신단다. 통화를 마친 뒤 지민은 재단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며 감사를 표하는 300개의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띕니다. 당신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직장에서 허위 고발을 당한 젊은 남성입니다. 상사는 제 자격증명을 믿지 않았고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당신의 사연이 생각나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통했습니다. 직장을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은 답장을 칩니다. 강해지세요. 기록하세요. 싸우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사진을 봅니다. 할아버지와 부모님 모두 웃고 있고 모두 떠났지만 모두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전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외모 때문에 무시당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도 믿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이 통한다는 증거 말입니다. 정의는 가능합니다. 용기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게 해주세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언제 당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언제 당당히 맞섰나요? 언제 그러지 못해 아쉬웠나요?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중요한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 주세요. 윤씨 재단은 실제 차별과 싸우는 실제 사람들을 돕습니다. 공유할 때마다 인식이 퍼집니다. 대화할 때마다 문화가 바뀝니다. 다음 주에는 모두가 무시했지만 건물주라는 사실이 밝혀진 관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의 상사 표정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정의가 중요하다고 믿는 230만 명과 함께 해주세요.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지민은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그들이 생각하는 진실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만 기대와 다를 때,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운처럼 무시하겠습니까? 비웃겠습니까? 경찰을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멈추겠습니까? 들어보십시오. 판단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진실에는 복장 규정이 없습니다. 성공에는 피부색이 없습니다. 신뢰성은 좁은 상상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민은 첫 마디부터 옳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남아야 했을 뿐입니다.
질문은 왜 그녀가 더 빨리 증명하지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왜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느냐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의 진실이 당신을 불편하게 할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십시오. 침묵은 중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해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선입견은 삶을 파괴합니다. 성우는 흑인 청소년을 보고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에게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영수는 똑같은 소녀를 보고 멈춰서 질문을 던졌고 모두를 더 큰 비극에서 구했습니다. 두 사람, 같은 순간, 다른 선택,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결과. 당신도 언젠가 그런 순간을 마주할 것입니다. 아마 내일일 수도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말을 할 때, 당신의 세계관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그들의 외모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말을 할 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성운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수가 되겠습니까? 지민이 그날 배운 것이 여기 있습니다. 진실은 누군가 믿어주든 아니든 항상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그 클럽을 소유했습니다. 그녀의 가문이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있을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성운의 의견이나 군중의 웃음, 수갑 때문에 그 사실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